지금까지 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을 집중해서 다뤄봤는데요. 하지만 세계대전이란 명칭과 걸맞게 다른 곳에서도 규모는 더 작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중 비교적 잘 안 알려진 중동 전역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야말로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강대국들을 상대로 생존을 위해 버티는 방대한 전역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들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중립을 고수했던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지, 그리고 중동 전역에서만큼은 빠른 승리를 예측한 연합군이 어떻게 긴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까요? 전쟁 전야의 중동으로 가볼까요? 600년 이상을 존속했던 오스만 제국은 사실상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요. 유럽의 병든 노인으로 불렸던 오스만 제국의 쇠퇴는 수십 년 동안 진행된 과정의 산물이었고 불가피한 수순이었습니다. 이 쇠퇴에는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19세기 탄지마트 개혁과 함께 근대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늘어나는 국가 부채, 외부적인 갈등, 그리고 민족주의에 국력은 더욱더 약해졌고 술탄 압둘 하미드 2세 이후 다시 전제 정치에 들어섰는데요. 유럽의 비상과 함께 상대적으로 군사력과 왕권이 쇠퇴했던 오스만 제국은 동유럽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잃고 한때 빈까지 위협했던 제국은 19세기가 되자 강대국들이 영토를 갉아먹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유럽의 동네북이 됩니다. 1908년에 들어서는 청년 튀르크 혁명으로 인해 이슬람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술탄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08년부터 동유럽, 북아프리카, 그리고 1912년, 13년에 발칸반도 전쟁으로 인해 영토를 더 잃게 되는데요. 1914년이 돼서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오스만 제국은 그래도 서구 세력의 늘어나는 투자로 인해 드디어 봄날이 오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여름, 화약고였던 발칸반도의 분쟁은 유럽 전역의 동맹체제로 순식간에 번져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중립을 지켰던 오스만 제국은 사실 각 참전국과 관계를 맺은 상황이었는데요. 독일과는 베를린과 바그다드를 이어줄 철도를 지을 계획에 있었고, 독일에서 군사 고문관을 불러 오스만 군대의 개혁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오스만 해군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고, 프랑스는 1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면서 오스만 제국의 최대 채권자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7월 말 영국 조선소에서 오스만 해군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던 두 개의 전합이 처칠에 의해 영국 해군에 몰수를 당하고, 얼마 후 영국 해군에게 쫓기는 독일 군함 두 척을 오스만 제국이 지켜주면서 독일과 비밀리에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러시아와는 역사적으로 원수지간이었고 영국과의 관계도 조금씩 틀어지자 오스만 제국은 전쟁을 대비 총동원을 시작하고 10월 말 러시아 흑해 항구에 포격을 실시하면서 공식적으로 동맹국에 합류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1월 14일 지하드 성전을 선언하는데요. 인도, 이집트, 알제리 같은 연합국 아래 있던 이슬람 교도들을 오스만 제국에 끌어들일 정치적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국들의 걱정과는 달리 전 세계의 이슬람 교도들은 지하드 선언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본국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크게 4곳에서 일어나는데요. 바로 러시아 근처 카프카스 전역, 갈리폴리 전역, 시나이 반도와 팔레스타인 전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이었습니다. 선전포고 며칠 후
1914년 11월 러시아군은 완충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진격하지만 오스만군의 반격에 다시 후퇴하게 됩니다. 오스만 전쟁부 장관 엠베르 파샤는 1878년 카프카스 전역에 오스만 제국의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공격을 계획하는데요. 성급하고 모험적이었던 엠베르 파샤는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카프카스 산맥을 빠른 속도로 뚫고 가는 작전을 세웁니다. 이 국경 지역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영토와 종교를 따라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 편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징병되었지만 오스만 제국에겐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엠베르 파샤의 지시 아래 1914년 12월 오스만 제3군은 11만 명이 넘는 병력으로 한겨울 산으로 기어이 진격하는데요. 사리카미스를 향해 전진합니다. 속도전을 위해 가볍고 얇은 제복을 입고 식량으로 플랫브레드만 들고 거친 지형에 얇은 신발을 신은 오스만군은 눈보라를 뚫고 가면서 비현실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했는데요. 그 결과 사리카미시에 도달하기 전에 2만 5천 명이나 얼어 죽었습니다. 목표점에 도달하지만 이미 지친 오스만군은 보강되는 러시아군에 막혀 대후퇴를 해야 했고, 전투에 참가한 9만 5천여 명 중 1만 8천 명만 멀쩡하게 돌아오는 그야말로 오스만군의 대참사였습니다. 엠베르 파샤는 이 실패를 공개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 탓으로 돌렸고, 이후 이 전투는 아르메니아 학살의 서막이 됩니다. 한편 영국은 페르시아 지방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점거에 집중하였고, 1914년 11월 22일 바스라를 점령하고 12월 9일 쿠르나를 점령하면서 방어군을 주둔시킵니다. 사실 영국이 지켜야 하는 곳은 따로 있었는데요. 중동의 전쟁이 시작도 하기 전 1914년 9월 이집트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온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인도 원정군도 수에즈 운하 주변에 배치되었고, 안작군도 12월 초에 도착하면서 카이로는 정말로 붐비는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몇만 명의 지원군과 물자가 지나가는 수에즈 운하는 대영 제국의 생명줄이었고, 그래서 영국은 1914년 12월 공식적으로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칭하면서 오스만 제국에서 떨어뜨리는데요. 1914년 북쪽에선 러시아한테 밀리고 페르시아만, 홍해와 지중해에선 연합군 해군한테 밀리자 오스만 제국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사리카미스 공격 한 달 후 세말 파샤는 바로 영국군 생명선인 수에즈 운하에 진격할 준비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예상된 공격이었지만 영국군은 대규모의 군대가 시나이 반도를 횡단하여 수에즈 운하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은 2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수에즈 운하 앞까지 다다르는데요. 수에즈 운하 중심부를 공략하여 운하를 건넌 뒤 장악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어둠과 모래바람에 가려서 2월엔 수에즈 운하 바로 앞까지 도착하고 몇몇 소대는 운하를 건너는 데 성공하지만 곧 발각되어 방어대의 기관총 세례를 받습니다. 2월 3일 오후가 되자 오스만군의 공격이 발각되고 견고한 수비에 막히자 그날 밤 오스만군은 전군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연합군 사상자 160명, 오스만군 사상자 1500명으로 영국군은 공세를 비교적 쉽게 막아냅니다. 점령당한 바스라를 되찾을 목적으로 1915년 4월 오스만군은 바스라 바로 왼쪽 샤이바로 19,000명을 데리고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오스만군 중 15,000명 정도가 아랍 부족 비정규군이었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두인족으로 불렸던 아랍 유목민들은 오스만 제국의 술탄에게 대체적으로 큰 충성심을 가지지 않았고 언제든지 유리한 편으로 넘어갈 준비가 돼 있었는데요. 영국군 수비를 뚫지 못한 오스만군은 후퇴합니다.
1914년 12월부터 1915년 4월까지 오스만군은 3번의 공세를 취했는데요. 오스만군 사령관들의 비현실적인 목표에 지하드는 실패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연합군은 지하드의 위협을 완전히 잠재움과 동시에 이스탄불 점령과 흑해화의 수로 확보를 위해 다음 한방을 갈리폴리 반도로 정했습니다. 영국 전쟁부 장관 키츠너 경은 가뜩이나 소모되고 있는 지상군 병력을 중동 전역에 투입시키고 싶지 않았고,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다르데넬스 해협을 해군으로만 점령이 가능하다고 보고 연합군 해군만 데리고 2월 갈리폴리 반도 앞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3월 내내 연합군 전함이 하나하나 오스만 지뢰와 포격에 침몰하자 연합군은 그제서야 지상군 투입을 실시하는데요. 영국군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군까지 투입되어 해변에 상륙하여 안으로 밀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오스만군에 막혀 무려 7개월을 넘게 서부전선 못지않은 참호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콘스탄티노플 근처에도 가지 못한 채 후퇴하게 됩니다. 사실 연합군은 대규모 상륙 작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오스만군을 너무 기만한 탓에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오히려 오스만군은 단결하여 용맹하게 조국을 지켜냅니다. 다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돌아가 보면 페르시아의 유전을 보호하기 위해 바스라와 쿠르나를 점령했던 영국군과 인도 원정군은 새로운 사령관 존 닉슨 아래 새로운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리폴리에서 연합군이 죽을 쓰고 있자 타운센드 장군을 시켜서 바그다드를 점령하며 그나마 영국군 체면을 세우길 원했는데요. 7월 영국군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최대 보급고였던 나시리아를 점령하고 9월 29일에는 굿 점령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영국군은 급했습니다. 갈리폴리의 실패를 되도록 빨리 만회하길 원했는데요. 오스만군은 큰 사상자 없이 후퇴했고 영국군이 메소포타미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보급선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2일 타운센드 장군은 11,000명을 데리고 적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바그다드의 거의 2배가 되는 방어군에 무모한 정면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틀 동안의 격렬한 전투 후 병력의 반 정도가 싸울 수 없게 되자 후퇴를 하게 되고 굿에 다시 오게 되는데요. 이번엔 오스만군이 바짝 추격해옵니다. 곧 영국군은 굿에 포위되고 도간에 든 쥐꼴이 되는데요. 1916년이 될 쯤 연합군은 중독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갈리폴리에서의 대실패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대망신은 분명 오스만 제국이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1916년 연합군은 어떻게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